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모두 풀 수 있는 100% 강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 시험도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34회 때도 그랬듯이 이번 35회 시험에서도 문제가 민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2차만 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리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약간 쉬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이제 보통 정도였고, 실무 쪽에 문제를 많이 냈는데 실무 쪽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법 문제, 그동안 안 냈던 그런 이제 민법 유형의 문제가 약 5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애를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요, 뭐 34회 때도 이런 뚜렷한 경향을 보였는데, 매년 지금 2차 합격생들이, 그러니까 1차 합격생이죠, 2차만 보신 분들이 불리한 시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한다, 이런 소문들은 지금 현재 자자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 2차를 동차에 이제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에서도 뭐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공법 문제가 이번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랬듯이 우리 2차 과목에서는 또 1차 과목인 민법의 내용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2차 수험생들이 2차만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차에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2차만 나는 하는데 민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다시 민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쪽에서 민법 내는 문제는요, 기본기를 갖추고 있느냐만 많이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겁내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수험생들이 불리한 이제 중개사법이 됐고요. 우리 과목에서 이제 어느 정도 1, 2차를 동차하신 분들은 득점을 어느 정도 했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약 한 19개 그렇게 출제됐고요.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파트에서는 7개. 그래가면 이제 실무 쪽에서 무려 14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법령 쪽 파트를 우리한테 줄여버리면요,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 면에서는 상급의 문제가 13개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급의 문제가 8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난이도 상급 13개 중에는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라 하죠. 이런 문제를 약 5개 정도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킬러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문제가 비교적 쉬웠는데 뒤쪽으로 가서는 이제 사례형 문제에다가 이런 민법적인 내용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이 합격 점수를 이제 득점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합격 점수에 미달한 분들한테는 이제 심심한 위로를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1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 마시고 우리 해커스와 다시 하시면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35회 공인중개사 법령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3연타석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고 올해 또 출제가 됐는데 뭐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5번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이때는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4번 4개의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옳은 것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을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웃자고 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지문은 위원이 지척사유에 해당하는데 요거 해촉할 수 있죠. 이때 해촉, 이 부분은 우리가 연습했던 점입니다. 위원장이 해촉하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회피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적사유에 해당되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죠. 그럼 이제 4번 지문은요.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의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냈던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했을 때 시도의사가 이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고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의사가 이걸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겸업을 물었죠.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겸업을 할 수 없는 업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에 놓고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업 자체는 못하죠. 그래서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 자체는 법인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업 자체는 불가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상담 가능하고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거 가능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쉽게 찾았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입니다. 휴업 신고예요. 역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주 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 이때는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미리 내죠. 미리 내는데 이때는 등록증 첨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 엄청 잘 냈죠. 이미 기출에서 다뤘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휴업 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이거를 첨부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됐어요. 나머지 지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4번 문제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로 엮어서 우리 소속공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개혁공사 갑이었고요. 우리 소공이 을이었죠.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 틀린 것은 거꾸로 쓰는 걸 우리가 주의하자 해서 갑과 을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이 지문도 연습했던 지문이죠.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입니다. 그래서 2번 기억지문 틀렸고,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요. 니은 지문입니다. 갑이 중개를 의뢰받아 을의 중개행위로, 그러니까 소공사가 중개행위를 한 거죠. 중개가 완성되어 재산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은 갑과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했던 지문입니다. 역시 틀렸고, 그럼 디귿지문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내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다시 신청한다. 그러면 1년 내라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답 이제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에서 꼭 정답이 모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럼 5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우리 협회 통보는 등신이었죠. 그러니까 등록상과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그래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는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건 틀렸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고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럼 이제 3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사와 소공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해버리면 등록을 취소하고 1-1로 처벌하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소공과의 고용관계 종료되면 이거는 1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틀렸습니다. 그냥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은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사협회 그 소공사에 공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장난을 살짝 쳤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 확인 요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자, 그럼 5번까지는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냈어요. 근데 이 교란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걸 출제를 할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쿠션을 드리기 위해서 출제자가 아무래도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럼 교란행위는 우리법 위반 사항이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표시광고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그걸 위반했을 때 교란행위, 그건 빠져 있다는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답으로 낸 게 아니고 3번을 답으로 냈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 설정을 우리가 업무 개시험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 설정을 안 했다. 이거는 교란행위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제재가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거짓 기재라든가 이게 이중계약서 쓰는 행위는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고요. 금지행위죠. 쌍방내리는. 그러니까 교란행위 맞고 알선도 교란행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보존 사실을 미리 고지하려면 이건 과태료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교란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법원에 등록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각도를 바꿔서 했는데 우리가 그 매수 신청 대리행위에서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요거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지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 그죠? 그럼 이건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물론 중개인은 제외된다고 조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등록하는 거 아니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법원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역시 등록해야 하는 거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합니다. 게시사항을 단순 암기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이라는 거 맞습니다. 체크해야 되고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신고서라든가 실무교수료증 이거는 모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 등록을 또 물었는데 등록 기준을 작년에도 물었고요. 등록 이제 신청할 때 서류에 관한 사항을 34회 때 물은 바가 있는데 역시 또 등록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이죠. 그래서 이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이죠.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도의사 통보가 아니죠. 협회 통보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일단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지 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어요. 정답이 됐죠.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3번 질문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외국 법인이죠.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 내야 되죠. 맞고요. 4번 질문은 7일 내 등록 신청일에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럼 역시 맞습니다. 다음에 5번 질문은 이게 종별 변경이죠. 이 경우는 원칙이 등록증을 반납해 줘야 되죠. 그래서 등록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맞아요. 역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가죠. 이제 중개계약이죠. 역시 매매 출제하는 부분이었고 쉽게 답을 골랐을 걸로 보이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가 서식은 있는데 이거 사용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없이도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2번 지문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정했거든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약정 기간으로 하는 거지 3개월로 가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질문은 권리자 인적사항은 전속중개계약 시에 공개 금지라는 거 알고 있고요. 4번 질문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의뢰인은요, 거래 예정 금액을 포함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은 임대차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전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역시 맞습니다. 중간말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정답 이제 2번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이것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죠. 그래서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지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부령을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틀렸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됩니다. 그래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 장난을 살짝 쳤습니다. 근데 비슷한 지문을 연습했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자격 갖춰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를 확보하게 돼 있죠. 한 명을.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신청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입니다. 부정한 망모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부정한 망모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번 지문은 법인인 거래용 사업자가 해산을 했습니다. 이때는 청문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죠. 역시 체크포인트.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역시 체크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럼 5번 지문은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랬다가 거래가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거래용 사업자에 통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죠.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로 갈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냈던 유사 문제인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건 우리가 곤란했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은 당연히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도 예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협회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공제사업자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공제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회,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정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봤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12번 2번 정답이었고요. 이제 13번입니다. 이제 금지행위가 출제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우리가 금지행위를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업공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유가강제 방해로 암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가격 제한했거나 강요했거나 제한했거나 방해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를 묻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저는 동그라미 치고 풀겠습니다. 그럼 직접 거래 행위는 이건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그죠? 개공 등의 금지행위니까 아니에요. 다음에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격 제한했죠. 특정 가격 이하를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역시 유가강제 방해에 걸렸죠. 가격 제한에 걸렸고. 그러니까 역시 맞고요. 그다음 이제 단체 구성 중개 제한했어요. 이거는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개공 등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걸로 보이는데 요걸 자칫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갈까요? 3년 이하의 징역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을 암기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1년짜리도 중요하고 3년짜리 중요한데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할 수 있는 경우를 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망보로 등록했어요. 부정 등록이죠. 그럼 이거는 3-3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모두 1-1 사유였죠. 모두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가죠. 중개보수 이론 문제.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지문으로 정답 배치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냈던 지문이죠.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달랐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돼 있지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4번 지문 둘이 뒤바뀌었습니다. 잘 내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4번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15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입니다. 업무정직 기준기간 34회 시험에서 자격정직 기준기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직 기준기간을 우리가 암기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특히 6개월짜리만 출해서 우리가 암기했거든요. 이걸 딱 물었는데 6개월짜리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결거임상으로 암기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둔 경우 이원례 소환에도 마찬가지고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래서 거짓 공개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 다음에 이제 이게 상습범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과태료 위반하면 업무정지 때리지 않습니까? 이때 기준이 6개월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암기했는데 이걸 딱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3개월인데 여기 3번 지문이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그럼 기준이 이건 6개월이에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됐던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 이제 우리가 꼭 암기하고 가자고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7번 문제로 갑니다. 필요적 등록시 사용. 역시 잘 내는 부분이고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는데 1번을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설명서 미교부는 업정사유죠, 이거. 업무정지사유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도 골랐을 걸로 보여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로 갑니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이 문제는 지금 벌써 우리 기출에서 똑같은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29회 때 냈던 문제와 아주 똑같은 문제를 25회 때 출제했고 29회 때 출제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또 냈는데 지금 그래서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5회 때 냈던 그런 이제 문제죠. 그래서 공제사업의 양도는 당연히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2번으로 이제 우리가 골라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1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19번 문제입니다. 거래계약 스피릿상 꼭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계약은 인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계약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에요. 인도일시 권리전의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권리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조건기한, 다음에 설명서 교부일자 모두였죠. 그래서 정답이 또 모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암기가 돼 있는 분은 쉽게 풀어냈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1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예요. 역시 설명서 출제할 걸로 예상했고 비주거용 서식을 물어봤네요. 근데 그동안 물었던 비주거용 서식을 갖고 어떻게 물었냐면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용 서식 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을 암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세부 확인 사항은 어떻게 하냐면 실시 벽환으로 암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가 주거용 서식에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 이걸 물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관리비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자는. 관리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비가 설명사항에 추가됐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돼 있고 주택 임대차만.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만 관리비 기재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주거용 서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비주거용 서식 아예 기재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주거용을 물었을 때는 비선호시설이 비주거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 서식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타겟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낸 게 아니고 관리비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로 출제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은 쉽게 3번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20번,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 21번으로 갑니다. 협회 업무를 가지고 지금 물었거든요. 근데 협회 업무는 우리가 별도로 암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게 수탁 업무냐 고유 업무냐 이 정도만 지금 이제 구분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제사업은 이제 고유 업무로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숙지했어야 되는데 협회 업무를 가지고 지금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자칫 이제 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분은 이제 모두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한 윤리 현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고유 업무죠. 협회 업무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유 업무죠. 당연히. 근데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건 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협회 업무가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걸 위탁 운영할 뿐이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그러니까 이게 협회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원의 품위 유지 업무는 당연히 협회 업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왔는데 이걸 고민하신 분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5번에 나갔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출제를 잘합니다. 거의 매회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딱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이제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옳은 것 그랬는데 허가구역의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다음에 허가구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러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게 그래 틀렸고 3번 지문은 이건 이제 냈던 지문인데 우리가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효력 발생은 5일 후가 맞거든요. 맞는데 이거 기준점을 체크하자고 그랬죠. 기준점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지정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지첩 지정공고를 하고 이 지정을 이들이 지정권자가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이들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칫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바로 3번의 정답이 나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던 지문인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이었죠.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은. 그래서 이제 함정을 여기다 파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4번 지문을 보시면 공고 내용의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지첩 시 그 공고 내용을 등기수령한테 통지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시도의사가 등기수령한테 통지하는 그런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정상 지문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정답이었고 5번 지문은 우리가 숫자 암기하고 있거든요. 열남은 15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7일 이상 시군구청장이 공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람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열람이니까 15으로 암기했어요. 15일이었죠.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2번은 4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23번으로 갑니다.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 이게 변경 신고사항이 이제 간만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30회 때 정정 신청 사항을 갖고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 35회 때는 지금 변경 신고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을 제외시키는 거는 되죠. 제외만 되는 거지 추가 교체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답을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역시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이제 물으면서 절차도 약간 엮어서 이제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 소재. 그럼 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지역 제한에 들어왔고요. 금액은 63빌딩으로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게 초과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30만 원이다. 이건 대상이 아니죠. 딱 6,030에 걸리면 이건 아니에요. 초과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지 않은 분은 이제 이게 정답이 나왔겠죠.
이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럼 2번 지문은 역시 비시 소재예요. 그럼 시 소재고요. 보증금이 5천이고 월차임이 40이었어요. 그러면 30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체결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3번 지문은요.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익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단독으로 지방공사가 신고해 줬어야 됩니다. 그게 절차를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의무자에 대한 사항이죠. 역시 잘 내는 부분이었고. 그럼 이제 이 4번 지문은 광역시 D군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광역시에 있거나 경기도에 있는 군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차임이 100만 원인데 이 신고가 된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근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없이 기간만 연장한답니다. 그럼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었죠. 그럼 5번 지문은 우리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우리 개업공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역시 틀렸죠. 그러나 중개거래라면 개공의 인적사항과 소공사의 성명은 신고하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개공이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역시 의무자에 관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의무자가 누구냐 역시 잘 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5번 문제 가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령으로 이제 설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물어봤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래서 1번 지문 정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돼 있다. 그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죠. 신고한 청에.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그러면 중개거래했다. 그럼 중개거래는 개공이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있죠. 자, 다음 이제 2번 지문은 자연인 갑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이에요. 이게. 그럼 실제 거래가격 6억 원으로 매수했다. 입주 예정 시기든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외에 있는 주택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지급 방식, 주택의 이용 계획이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신고사항을 갖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었고. 다음 이제 3번 지문이에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은 신고사항이다.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죠. 금액에 관계없이 그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다. 역시 맞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지문은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공 필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죠? 예, 간주합니다. 잘 아는 지문이었고. 그럼 이제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개공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해제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해제한 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해당 신고청에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틀렸죠. 그러니까 해제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의무죠. 이때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단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꼼꼼히 지문을 안 읽으신 분은 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게. 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역시 매매 출제하는 부분이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정부간 기구, 외국인 등에 포함되죠? 그냥 알아봤고요. 다음에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신축이었어요. 신축은 이게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2번 바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고, 교환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 60일 역시 맞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5번 질문.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변경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죠. 역시 계속부의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구릉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계약 및 이해약으로 기억했어요.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이게 있는데, 매매교환은 일단 유상계약이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무상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상속 대상 아니고요. 판결은 짜고 치는 것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경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용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암기하지 말고 무슨 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따랐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내셨다면 쉽게 이제 하나 잡아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억 지문을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외국인이 만약에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거래를 면제해 주죠. 거꾸로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해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 지문은 이게 공취법이죠. 그래서 무슨 법에 따라 토지를 환매한다. 그럼 아닌 걸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또 이것도 무슨 법에 따라 매매한다. 농지. 그럼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요걸 기억하셨으면은 답을 쉽게 골라내는데, 이게 근데 시행령이 있는 내용이라,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답은 지금 아닌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하고 이 마크가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 지금 35회 때는 박스형을 11개 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10개 이상을 내고 있는데, 박스형에서 모두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3문제가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5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쉽게 골라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증여 계약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 대상이고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다음에 매매 계약. 이거 매매 계약. 그다음 마지막도 이거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4번은 이거는 이제 분양권 매매 계약이죠. 토지 분양권 매매 계약이고, 그다음에 5번은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죠? 빈집법과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그래서 입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사례형에다가 지문도 길고, 더군다나 이제 민법적인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29번이에요. 갑의 저당권이 설정있는 을 소유의 액수주택.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았어요, 지금. 그러면 을 소유의 주택입니다. 병이 임차랍니다. 그럼 임차인이 병이니까 병의 동그라미죠. 개공이 병에게 임대차 혜택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병이 액수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이에요.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법에서 아주 잘 이거 이제 공부를 잘 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했고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렸어요. 다음 2번 질문은 병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자, 등기를 했대요. 임대차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하든 합의 등기든 주택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등기한 때에도 액수주택에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버리면 바로 이 등기 자체가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은
을이 보증금만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니까 임차인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을은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악의의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참여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일단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를 대항할 수 없죠. 이거 공제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판례와 대치되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법 쪽에서는 이제 판례를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은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민법을 같이 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3번에 틀렸다는 걸 알아봤을 걸로 보이는데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불리했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3번 역시 틀렸고, 그럼 이제 4번 지문,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문이 기억이 2차만 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면 바로 내려가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4번 지문,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때에도 갑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죠?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 병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액임차일지라도 바로 저당권이 실행이 돼버리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럼 이제 5번 지문은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이 액수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정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액수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갑의 저당권과 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후순위로 들어온 정이 지금 현재 저당권자 아닙니까? 그럼 정이 저당권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의 저당권은 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소멸이고요. 그러면 후순위로 임차권도 당연히 갑의 저당권 때문에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의 저당권과 임차권, 병의 임차권은 모두 소멸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4번 이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4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30번 문제로 갑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행매에 관하여 중개인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그렸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일종의 이제 킬러 문제였죠. 이 문제가. 그래서 민사집행법 경매가 지금 출제가 예상이 됐었고, 이 경매에 대해서는 주로 기출문제 지문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기출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지문들을 전부 다 냈어요. 기출에 다루지 않았던.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가 냈는데 1번 지문입니다.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명하게 돼 있어요. 민사집행법 조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지문도 조문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제3자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럼 악의란 얘기죠. 그러면 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죠. 알았으니까 이자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압류율이 발생하죠. 그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낙찰자, 매수인한테 모두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3번 지문 바로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셨으면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아봤거든요. 그러나 지문을 이제 이렇게 조문으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됐고요.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쉽게 생각했으면 4번 쉽게 그냥 알아봤죠. 가압류권자네? 당연히 배당 요구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바로 맞았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써 있는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요. 압류율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항할 수 없다를 물은 게 아니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당연히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지문은 이것도 이제 조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의 신청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즉시 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고라는 것은.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제였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출제했던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30번, 3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4번, 31번 문제로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따라 등록한 후 을과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공이 갑이었어요. 위임인이 을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이거든요. 갑이 갑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법인이고 분사함수로 한 개소 뒀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그러면 우리가 보증 설정을 매수신청 대리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중개업 보증과 매수신청 대리 보증은 똑같다. 다만 시기만 차이 있다 기억했어요. 시기만. 그러니까 중개업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보증은 등록 신청 전에 설정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방법, 금액, 공탁금 회수 제한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로 한 개소 뒀다면 이 법인은 대리 업무를 한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4억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분사무소 둘 때마다 2억 이상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개업 보증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억 원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6억 원 이상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1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럼 이제 2번 지문은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에 3년간 보존한다. 3년이 아니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 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되며 의뢰에 교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이게 확인 설명 사항입니까? 그럼 매수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 우리가 차이가 있죠. 얘는 사건 카드에 철해서 몇 년 보존이다? 5년 보존이에요.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의뢰에게 이거 교부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교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임인에게 교부해 줘야 되고 사건 카드는 교부할 필요가 없죠. 기록만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3번 지문은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지문은 등기사항 증명서.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도 설명을 할 때 근거자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료에 해당하죠. 그래 틀렸고. 그럼 5번 지문은 우리 개업공사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거 10일이죠. 얘네도 10일 내에 이전 후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거 일단 틀렸고요. 을에게 통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위임인한테 이전 사실을 통지할 일이 없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죠. 그러니까 1번을 통과했다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는데 1번을 거의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이제 민법 문제를 또 출제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건법이죠. 이걸 갖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3년차 계속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34회, 33회, 32회 때, 그러니까 32회, 33, 34, 3연 타석을 출제했고 올해 또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냈던 기출 지문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푸는데 지장 없을 걸로 보이는데 2차만 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차만 보신 분들한테 불리했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번 지문은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 그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아니죠. 그 구분 소유자예요. 그 일부를 얘기하죠.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거죠. 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러면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한 동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 안 된다는 거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을 계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게 다른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죠? 역시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입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3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4번 지문은 이것도 이제 냈던 지문이죠. 전유 부분에 속한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 역시 이제 틀렸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에게 이제 그 손을 입혔다.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5번 지문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여 대지 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달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살짝 장난을 쳤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이자는 이거 그럼 이제 대지 그 구분 건물을 철거를 지금 대지 소유자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 건물 철거해라 대지 소유자가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되겠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시가로다가 구분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 있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자에게 시가에 따른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죠. 결국은 그럼 대지의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해라 하고 이제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바뀐 거예요. 지금 주체가 지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지문도 틀렸어요. 역시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 이건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안 냈던 지문인데 역시 이제 이 지문 역시 틀렸죠. 그러니까 3번이 다행히 이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해줬는데 그래도 2차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3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 완전 민법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2차 하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불리한 문제였고 저 역시도 이 문제를 보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중개인에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예요. 임대인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것은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존속하고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그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이 누구냐 이런 문 거예요. 이건 완전한 민법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답을 비교적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역시 판례가 인정했죠. 매수 청구권 인정했고 근데 대표적인 판례죠.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권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아봤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그 다음 이제 요거 디귿 지문도 무허가 건물이었다. 그래도 행정관체 허가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임차인도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임차인도. 그래서 역시 판례의 태도로서 맞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그 임차인도 당연히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 시험의 경향이 뭐 34회 때는 유동적 무효 판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민법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차 합격생들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많다 보니까 2차만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1차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민법을 별도로 다시 할 필요는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34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 쉽게 알아봤는데 기억 지문이 어려웠죠. 이 지문이 개정된 사항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34번 지문, 34번 문제. 개업공사가 소유자 갑으로부터 엑스토를 임차한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 을이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공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를 이상하게 우리가 한 문제로 낸 적이 있죠. 기출에서. 그래서 그래갖고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또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억 지문이거든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갑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송달이 됐지 않았더라도 임차권 등기 이거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도 이게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규칙에 있는 이제 그게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요 틀려라고 작정하고 출제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지문도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니은 지문 을이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 갑으로부터 액수특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했어요. 이 이후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럼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을이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물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럼 리을 지문은 을이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는 이행취지에 빠진 갑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을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판례예요. 이미 우리 집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지문도.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죠. 보증금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예요.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지문, 디귿은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기억 지문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5번에 모두가 있었거든요. 그럼 5번이 정답이라면 모두가 나온 게 4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분들은 기억 아니겠네. 4번으로 정답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긴장 상태라 이게 이제 그 개수를 못 세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역시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거. 자, 그럼 35번 문제예요. 이제 개업공사가 엑스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갑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든 것은. 자, 이 문제도 민법 문제죠. 완전 민법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기억 지문을 제외하고는요. 이미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21회 때와 24회 때 이미 출제했던 지문들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2차 하신 분들이 역시 이제 불리한 문제가 된 거죠. 이것도. 그래서 기억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을이 협의 없이 엑스토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이 갑에 대하여 을은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이거 부인했죠. 그래서 이거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 기억 지문 틀렸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지문 있지 않습니까? 갑의 지분의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갑의 지분이 과반수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갑이 엑스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을은 그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분 과반수의 비율로 정하면 돼요. 그러면 갑이 엑스토지를 임대했다. 그렇다면 을은 그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디귿 지문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이번엔. 이때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럼 매도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 문제를 풀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설문이 아주 길어요. 민법처럼. 그래서 이렇게 민법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물어보면서 이게 실명법이죠. 실명법을 물어보면서 민법 관련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실명법 문제인데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엑스토택을 2020년 1월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은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그 병의 동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사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을 소유의 X주택이었죠. 이게 이것고 이것을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병의 동의를 받고요. 이자에게 을로부터 바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갑과 병 사이에 약정이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정은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로부터 을로부터 엑스주택의 소유권 있는 걸 받은 병은 갑의 허락을 안 받고 이 갑의 허락을 안 받고 엑스주택을 정에게 임대했어요. 그래서
제3자 정에게 이걸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그런데 정은 임대체결 체결 당시에 갑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갑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이 없었다는 것도 또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악의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공사가 정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게 명신탁 문제에다가 주임법 내용에다가 이걸 섞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갖고 명신탁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형으로 보여요. 그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판례를 엮었기 때문에 이참하신 분들이 이 문제가 또 불리했어요. 이런 민법 유형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경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다음 2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실명법을 낸다면 중간 생략형을 낼 걸로 일단 예상이 됐었는데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이 이게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결국은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인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번 질문이에요.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X주택의 소유권 있는 게를 을에게,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역시 있죠. 이게 맞습니다. 다음 4번.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더군다나 대항력을 또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병은 정을 상대로 임대차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 병은 정이죠. 이자를 상대로 계약 당사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게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없죠. 이건 맞아요. 근데 갑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갑, 명의신탁자죠. 그럼 이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게 갑은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문도 이게 설문도 길었고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면서 민법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있다 없다만 싹 바꿔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것도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번 문제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지문은 똑같은 지문을 연습한 적이 있죠. 지금 1번 지문의 내용은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건이죠, 이거. 상가법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1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똑같은 지문을 우리가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법상 갱신요건과 주임법상 갱신요건은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주임법은 1회만 딱 허용하는 거예요. 주임법상 갱신요건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안 된다는 거 그냥 압니다. 이건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요. 3번 지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 행사하여 임대차에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그 효력 발생은 이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었어요. 바로 정답 골랐고요. 4번 지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임대차에 갱신이 됐어요. 그럼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무기갱신은 증액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갱신요구 갱신은 증액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결정적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틀렸어요. 있고요. 5번 지문이에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계약갱신이 끝난 후 즉시를 행사해야 한다. 아니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은 계약갱신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되죠. 상인법은 6개월에서 1개월이고 주임법은 6개월에서 2개월이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비교적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골라내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3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38번 문제입니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인데 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일단 물어봤죠. 이 문제는.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중개 의뢰인 갑이었습니다. 그럼 갑이 건물이 인도받고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맞죠? 2번 지문.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는 거 알아봤고요. 3번 지문도 이거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를 체결하는 갑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등 부일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냈던 지문이었죠. 임대인의 동의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거 요청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역시 그러니까 이걸 임차인으로 바꿔냈었죠. 그래서 역시 연습했던 지문이었고, 그럼 4번 지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요. 갑이 임차인이. 그럼 이거는 임대인은 갑의 계약 신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임차. 그죠? 임의전대 이거 다 거절할 수 있죠.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은 건물의 경매 시 갑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순에게 인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보증금을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경매 시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도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은 후에 건물을 양순에게 인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틀렸죠. 그래서 5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5번을 정답을 골라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39번 문제로 볼까요? 분묘기지권과 40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34회 때 분묘기지권을 냈고 장사포도 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냈거든요. 각각 한 문제씩. 근데 올해도 지금 현재 35회에서도 분묘기지권 따로, 장사포 문제 따로 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은 골랐을 걸로 보여요. 그럼 옳은 것을 모두 응성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었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시효취득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가 아니죠. 토지 소유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양도형은 분묘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고요. 자,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 니은 지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지권은 수호봉사하는 한 계속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장사법 시행 후에는 준속기한 제한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호봉사하는 한 계속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디귿입니다. 분묘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지권의 권자의 분묘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실시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요.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쉽게 골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장사등록 법률을 또 냈어요. 이게. 그래서 장사등록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1번입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로 암기했거든요. 30일 내에 사후 신고고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게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이 아니에요. 설치한 다음에 30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게 틀렸고, 2번 지문은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한 시장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묘지는 개인 묘지만 사후 신고예요. 묘지는 살림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허가사항이라고 기억했죠. 그래서 가족묘지는 그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걸 말하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골라냈죠. 이거는. 그럼 3번 질문은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죠. 근데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봉분은요, 이렇게 봉분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분으로 설치한다면 1mm 못 넘기고, 평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평분 형태로 만들면 이 높이는 50cm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 제한 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 질문은.
자, 그럼 이제 4번 지문은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죠. 그죠? 30년이죠. 개인 유지의 경우는 3회 하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 30년이고 연장을 한다. 그럼 1회 30년. 조례로 단축이 없는 한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어요. 1회만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설치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럼 분묘 준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거 철거해야 되죠. 유예 기간은 1년을 줬죠. 1년을. 그래서 이게 1개월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너무 짧죠, 1개월은. 그러니까 1년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 모두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비교적 34회 때는 장사법 문제를 갖다가 킬러 문제를 출제했는데 올해는 비교적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모두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축하 말씀드리고요.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쉬셨다가 우리 핵가수와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저와 함께 다시 하시면 충분히 넉넉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틀린 부분 내가 왜 틀렸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민법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하신 분들이 조금 지금 불리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1차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힐 수 있는 것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5회 공인사 법령 해설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